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윌에서 공무원 면접을 지도하는 김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에 좀 국가직 시험 이야기들이 좀 많죠. 네. 지금 현장에는 좀 안정권으로 점수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올해 국어하고 행정법이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내 점수만큼 기량이 안 나온 수험생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방직 면접 벌써 지방직 좀 필기 시험에 집중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제 아직 필합 발표가 국가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면접 준비에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좀 이렇게 만연한 생각 중에 하나가 그냥 면접은 그냥 보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면접을 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이제 면접은 이제 보통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심층적으로 좀 교육 방향을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커리큘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오늘 프린트물이 총 3장일 것 같습니다. 3장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잠시만요. 프린트물, PPT 프린트물 나와 있는 거 있나요? PPT 프린트물. 엘자 파일 안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엘자 파일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자 파일 안에 오늘 여러분 특강과 관련된 PPT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PPT 화면. 자, 엘자 파일 안에 확인해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국가직 면접 합격 드림이라고 되어 있고, 뭐 국가직 면접 절차라고 나와 있는 PPT 화면이 상단 하단 이렇게 2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PPT 화면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과 별개로 프린트물 2종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오늘 면접 끝나고 특강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는 면접 복기도 나와 있고요, 면접 기출도 나와 있으니까 좀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자, 일단 오늘 특강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국가직 면접 절차 이해를 좀 심층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부분 사실 2단계, 2회차 부분에 있습니다. 면접 총평이에요.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면접은 보통만 받으면 돼 라고 했을 때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면접 보통의 진실, 그리고 최종 합격의 진실, 그리고 2025 작년 총평을 2단계 때 진행해 볼 건데, 사실 2단계 때, 2회차 때 진행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국가직 9급 면접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총평이 이해되시잖아요. 아마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면접 재시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초시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하고 면접은 아예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면접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총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난 총평만 궁금해, 그럼 40분 뒤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40분 뒤에 시작하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 2단계가 끝나면 마지막 3단계, 4단계는 이제 교육 방향과 절차, 교육 단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회차 국가직 면접 절차 이해 설명 들어가기 전에 벌써 수강 등록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수강 등록 예정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교재는 지금 앞에 제가 책상 위에도 올려놨죠. 총 4가지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군, 공안직군, 그리고 세무직군, 기술직군으로 구분이 되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은 여러분들 교재를 구매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이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재 하나 구매하면 그 안에 워크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세무직군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랩핑이 되어서 교재를 받아보실 겁니다. 직군별로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직군별로 꼭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 색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 구매하실 때 여러분 직렬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료 자료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또 현장 참석자분들에게 아까 2종이 지금 제가 추가로 제공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면접 복기, 수험생들이 면접 끝나고 나서 그 면접 질문하고 답변, 그리고 면접 준비 방향,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안내된 복기, 그리고 면접 유형별 우수 사례가 기록된 자료 1번, 그 자료 2번은 합격자분들이 최종 합격으로 이뤘던 그들만의 면접 팁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종이 지금 현장 분들에게 배부가 되었고요. 라이브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 9시에
요 자료 3번을 제외한 1, 2, 4, 5번이 모두 다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현장 분들도 지금 4, 5번 자료는 업데이트가 지금 제가 자료 제공 안 했어요. 왜냐면은 요 자료 4번, 5번 각각 10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9시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오픈 채팅방. 수강 등록하고 나서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한 면접 2주 앞두고 내가 오픈 채팅방에 정보 올려줬잖아 했는데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수험생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고 들어올 때 2026 국가직 9급 면접방 김소영이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 면접방이 뜨니까 수강생, 비수강생 모두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입장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면접 절차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직 면접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필기랑 아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20분간 작성합니다. 지금 20분이라고 했죠? 거의 10분, 10분 나눠지는 거예요. 경험 과제 하나, 상황 과제 하나, 총 과제는 2가지가 됩니다. 2가지의 과제를 20분 동안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논술처럼. 알겠죠? 그 과제 작성을 하고 나서 면접 보니야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뭐가 더 남았냐면 5분 발표 과제라는 것을 10분간 작성을 또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제 작성 총 몇 개예요? 3개. 3개를 30분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사기업에 생각하는 2대1 면접, 3대1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관 앞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 있죠? 그걸 저희는 개별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가 끝나고 나서 30분간 개별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개별 면접이 좀 국가직 면접이 좀 특이하게 진행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사기업에서 조금이라도 경력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면접 볼 때 면접관의 질문의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면접관이 하고 싶은 질문만 합니다. 근데 국가직 면접은 이 개별 면접도 이 안에 상세 절차가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개별 면접이 지금 30분 동안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5분 발표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두 번째로는 경험 상황 면접 과제에 대한 질문합니다. 조금 상세하게 다뤄보면 여러분들이 앞서 10분간 5분 발표 과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5분 동안 실제로 발표를 합니다. 면접관 앞에서. 발표는 우리 PT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앉아서 발표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직접 보면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여러분 발표를 하면 면접관은 발표에 대한 후속 질문을 5분 내외로 진행합니다. 자, 5분 동안 후속 질문이 이루어진다. 그럼 개인당 받는 후속 질문의 개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몇 개 정도 될까요? 5개, 그쵸? 한 보통은 통상적으로 한 4개에서 뭐 6개 정도 나옵니다. 5개가 맞아요. 왜 지금 아까 지금 앞에 계신 수험생분들이 5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5개가 뭐냐면 1분에 1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보통 우리가 답변을 할 때는 수험생들이 한 30초 내외에 답변을 하거든요. 그 면접관의 질문을 하는 길이 그 길이가 길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가 뭐예요? 이거 5초 걸렸나요?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이 한 10초 정도 돼요. 그럼 요 사이 텀이 있죠. 요 사이 텀은 수험생이 바로 답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험생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분에 1개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정확하게 5개가 아니라 4개에서 6개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수험생이 생각보다 제가 30초 정도의 답변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수험생은 조금 이제 긴장도 하고 준비가 조금 덜 돼서 1분을 넘어가는 답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4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3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질문 개수가 적으니까 그럼 내가 답변을 길게 하면 할수록 유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1분 넘어가는 답변 길이는 수험생들이 되게 깔끔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아닙니다. 논리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평가가 부정적으로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면접 준비를 할 때는 30초 내외에 답변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표에 대한 후속 질문이 끝났어요. 그럼 면접관이 가이드를 주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경험 과제 후속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면접관이 앞에서 가이드를 주세요. 그럼 앞서 우리가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작성을 20분 동안 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그 제출한 과제문은 면접관 앞에 이미 놓여 있어요. 면접관이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을 보고
8분에서 10분 내외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경험과제 후속질문 끝났으면 면접관이 다음으로 상황과제 후속질문 해볼게요. 또 가이드를 주세요. 그러면은 또 8분에서 10분 정도의 상황과제 후속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면접이 끝이에요. 근데 때로는 시간이 남아서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추가 질문은 사실은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한 두세 개가 거의 의무적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나와도 뭐 한두 개? 진짜 한두 개? 거의 안 나옵니다. 아예 0개를 받는 분들도 있고 한두 개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 질문은 그냥 옵션적인 개념이에요. 막 수험생분들이 나 추가 질문 없어서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미 평가는 여기서 끝났어요. 왜? 공식적인 평가 절차와 기준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미 다 끝났고 나머지는 시간 채우기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면접이 종료가 됩니다. 30분이.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30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수험생은 딱 30분에 딱 끝난 수험생이고 어떤 수험생은 25분에 끝난 수험생도 있고 어떤 수험생은 35분에 끝나는 수험생도 있어요.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면접이 끝나고 나서 또 이걸 불안해. 난 일찍 나왔다. 나한테 궁금한 게 없나 보다. 맞죠? 그리고 35분에 끝난 친구들은 나한테 궁금한 게 맞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못했으면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 막 이렇게 일단은 여러 면접 끝나면 다 거의 대부분 수험생이 비관적으로 변해요. 자, 근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25분에 끝나도 합격한 친구들이 있고 35분에 끝나도 합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면접 종료 시간은 크게 면접 합격 당락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 질문에 답변했을 때 내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25 킨텍스에서 면접이 진행이 됐고 저는 작년에도 6일 내내 킨텍스에 있었고 올해도 6일 내내 올해 6일이 될지 7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채용률이 너무 올라가서 작년 대비 아마 7일간 면접이 진행이 될 수 있고 6일간 면접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에 알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올해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고 제가 현장에 가 있으면은 이제 미리 일찍 오신 분들은 저랑 파이팅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면접 끝난 분들은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면 또 내년 수험생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작년에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됐고 킨텍스 제1 전시장 5A 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도 2일 전시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전조하고 오후조로 우리가 면접 조가 구분이 됩니다. 그쵸? 오전조는 오전 8시까지 입실이에요. 여러분, 입실 시간이 8시입니다. 8시 1분에 도착하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제가 봤어요. 재작년에. 8시 2분에 도착했나? 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8시까지 현장에 도착해야지가 아니라 저는 7시 20분까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가용을 끌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킨텍스가 여러분 대화역이에요. 여기 3호선이거든요. 저는 일산에 살아서 좀 잘 아는데 대화역이 있어요. 근데 대화역 바로 옆에 뭐 도보 5분 거리에 킨텍스가 있는 건 아니라 도보 15분에서 20분에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택시 타는 친구들도 있고 버스 타는 친구도 있는데 버스를 탄다고 하더라도 마을버스 탄다고 하더라도 대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 그러면 내가 8시까지 대화역 도착, 킨텍스 도착이 아니라 그 진짜 한 7시에서 7시 20분 정도에 7시 정도에 대화역에 도착하고 그리고 20분 뒤에 킨텍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또 킨텍스가 너무 커. 여러분 코엑스 가보셨죠? 굉장히 크죠? 5A홀까지 또 걸어야 돼. 걸음의 연속이에요. 그럼 또 한 10분에 15분 걸어. 이러면 생각보다 소요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실 시간이 8시라고 하더라도 그냥 도착을 1시간 전 도착으로 한다. 최소 시간을 잡는 게 좋아요. 작년에도 저희 막 서울 막 동작구 막 용산에 사는 친구가 여기 킨텍스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일찍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빠듯하게 도착한 친구가 있거든요. 한 10분 전, 15분 전 못 들어갈 뻔했다고. 그래서 그 시간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여러분 면접 직전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후조 친구들은 그렇게 지각률이 높지 않아요. 면접 시간이 늦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각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은 누구예요? 오전조에 배정받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보통 오전조에 면접을 보는 친구들은 그 킨텍스 주변에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전조, 오후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필기 합격자 5월 8일 날 필합 발표 나죠? 그쵸? 5월 8일 날 공식적으로 필합 발표 나고 5월 7일 6시에 저녁 6시에 미리 선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때 내가 합격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5월 8일이에요. 그 5월 8일 날 이제 필기 합격자 요일이 나올 거예요. 요일. 내가 뭐 5월 28일 날 면접을 보는지 5월 29일 날 면접을 보는지 면접 요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오전조, 오후조는 몰라. 이때도 공개가 안 돼요. 언제 공개되냐면 면접이 이번에 5월 28일부터잖아요. 맞죠? 5월 28일. 5월 28일 한 10일 전에 내가 오전에 면접을 보는지 오후에 면접을 보는지 이때 한 번 더 중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면접일만 공개가 되고요.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한 이 10일 전 면접 보기 10일 전쯤에 이때 공개가 돼요. 중간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면접은 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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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현장 한번 볼게요. 면접은 기세다. 여기 보시면은 응시자 지금 들어가기 전에 대기줄이 엄청 길죠. 이게 저 일찍 와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수험생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8시까지니까 한 7시 30분에 문이 열리거든요. 그 전에 도착한 수험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도착해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한 7시 30분부터 오전 기준으로. 그리고 현장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장 내부. 참고로 불법적인 행위한 거 아니고 수험생들이 전자기기를 제출하기 전에 내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부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 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일 테니까 74조, 75조, 76조, 77조 이렇게 조가 나와 있고 그 옆으로 쭉 이렇게 책상과 의자가 있죠. 이게 뭐냐면 76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스크린이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은 이제 시계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조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오전 입실이 8시, 오후 입실이 11시 반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1조, 2조, 3조 이렇게 조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오전조는 1번, 2번, 3번까지가 끝이에요. 알겠죠? 오후조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요. 공식적으로 9번까지인데 우리가 직렬마다 채용 인원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조는 7번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9번까지를 오후조의 인원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조마다 9명이 배치가 되는 거겠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인가? 내가 만약에 고용노동직에 지원했어요. 그럼 나를 제외한 모든 고용노동 직렬이 나의 모든 경쟁자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각 조마다 면접관이 2명이거든요. A 면접관, B 면접관, C 면접관, D 면접관, 뭐 E, F 면접관 이렇게 면접관이 조마다 2명씩이에요. 국가직 9급 면접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조에 1번에 배정이 됐어요. 그럼 내가 만나는 면접관은 A, B 면접관이죠. 내가 만나는 면접관은 C, D, E, F 면접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는 2조, 3조, 4조, 5조, 6조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는 같은 조에 배치된 순번입니다. 왜냐하면 A, B 면접관은 1번에서 9번까지만 평가하고 CD 면접관은 2조의 면접관은 또 1번에서 9번만 평가하고 각 평가하는 면접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의 경쟁자는 다른 조가 아니라 같은 번호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랑 같이 고용노동 직렬이고 내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현장에 도착하니까 내가 1조 1번이야. 그리고 내 친구는 5조 3번이래. 그럼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죠. 그럼 그때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정보 교류하자. 빨리 소스 공유하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전, 오후는 면접일 기준 10일 전에 공개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조회 몇 번인지는 면접 당일날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8시 오전 면접이면 한 7시 20분쯤에 구삐 카카오톡 거기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람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이름 바뀌었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가 아니라 국가직 채용 인력센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홈페이지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몇 조 몇 번인지를 면접 당일 날만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죠? 보면 앞에 스크린이 나와 있고요. 처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배치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내부 연석 넘어가고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여러분들 명찰 그리고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비닐봉지에는 여러분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거라서 태블릿, 노트북, 휴대폰 그리고 에어팟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필기시험 때도 이렇게 제출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응시자 대기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봤던 요 장소가 응시자 대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내부 절차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응시자 대기장에 다 같이 모여요. 오전조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오전 8시까지 다 모이죠. 그러면은 8시니까 출석 확인 면접 시험 응시자 요령 교육을 10분 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10분 뒤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교육이 7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경험 상황 면접까지는 언제 시작이 되고 몇 시에 시작이 되는지, 전자기기 반납하고 평정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때 경험 상황 면접과제를 작성하고 경험 상황 면접과제 작성이 끝나면 면접과제를 회수하고 또 5분 발표장 안내하는 이런 단계가 좀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단계는 좀 연도마다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원래 24년도에는 요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작성하기 전에 평정표를 미리 작성을 했는데 이게 24년도, 25년도에는 평정표를 경험 상황 면접 과제 끝나고 작성했어요. 이런 순서는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냥 이거 참고만 해주시고 어쨌든 처음에 응시자 대기장에서는 응시 요령 안내 교육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경험 상황 면접 과제를 본격적으로 다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오전조에 지금 입시란 수험생 모두 다 같이 작성해요. 다 함께 작성. 자, 그럼 20분 동안 작성을 하는데 또 작년에 뭐가 바뀌었냐면은 원래 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NCR 용지로 우리가 작성했어요. NCR 용지가 뭐냐면은 글씨를 쓰면 뒷면에 묻어 나오는 거. 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영수증. 알겠죠? 근데 이제 25년도부터는 A4 용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A4 용지에 작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이제 20분 동안 작성할 때 시작 시간 알려주고 작성 종료 10분, 5분, 3분 전에 남은 시간을 이제 구두로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작성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책상 옆에 시험 감독관이 여러분 작성 용지 다 걷어갈 거예요. 걷어가고요. 20분간 쉬는 시간이 이뤄집니다. 이뤄지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이런 교육 진행이 경험 상황 면접 과제 끝나고 진행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이 작년에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때 평정표 작성도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작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작성하기 전에 평정표랑 응시 교육이 진행이 됐고 25년도에는 경험 상황 면접 과제 작성 끝나고 응시 교육과 평정표 작성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뀐 경우가 있다. 그래서 26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이 끝나고 20분간 휴식 시간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20분 휴식이 끝났어. 그럼 이때 뭐 하냐? 이제부터. 자, 각 조의 1번. 각 조의 1번이 짐 챙기고 이동합니다. 그럼 나머지 2번, 3번. 오전은 3번까지를 했잖아요. 2번, 3번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반대로 좀 더 들어가서 만약에 지금 오후 면접이야. 각조 이게 오후에 1번은 4번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동을 해. 5번부터 9번까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오후 면접 입시 시간 몇 시? 11시 30분이죠. 9번 면접 끝나는 시간 몇 시? 저녁 8시. 8시? 저녁 6시. 자, 멘탈 싸움이죠. 오전조는 그럭저럭 견딜만 해요. 면접이 11시 30분까지 입시니까 11시 한 20분? 한 10분에서 20분쯤에 3번이 끝나요. 그나마 오전조 배정되면 좀 다행인데 제가 킨텍스에 있는다고 했잖아요. 6번이 또 걸려. 1, 2, 3, 4, 5, 6번. 그쵸? 그럼 저도 저녁 6시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핸드폰하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너무 힘들죠. 왜냐면 봐봐요. 내가 자 이거 헷갈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바꿀게요. 내가 5, 6번에 걸렸어. 이 친구 휴대폰 다 제출했죠. 이게 무한대기 하는 거예요. 무한대기. 이게 면접도 잘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기다리는 컨디션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험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응시장 대기장 들어갈 때 내가 1번 지원자가 아니라면 그냥 셔츠도 조금 풀고 있고 근데 셔츠 풀은다고 해서 맨몸으로 풀으란 게 아니라 안에 나시티 입고 반팔티 입고 알겠죠? 숭하지 않게 그래서 좀 편하게 입고 자켓도 벗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구두 신지 말고 제가 그래요. 크록스 신고 가라고. 크록스 신고 기다리세요. 그럼 선생님 구두를 언제 갈아신어요? 면접관이 10분 뒤에 몇 조 몇 번 이동하겠습니다. 그때 신어 주시면 그때 갈아 신으시면 돼요. 알겠죠? 최대한 컨디션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한대기를 하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전자기기는 제출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현장에 프린트물이라는 걸 갖고 가잖아요. 내가 면접 준비한 프린트물. 그 프린트물을 대기 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여기 보면은 별도 프린트물 꺼내는 언급은 없었지만 프린트물 꺼내서 여러분이 준비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면접을 대기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린트물 꺼내고 뭐 공부하고 기다리는 건데 사실상 생각보다 그렇게 집중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사실 너무 피곤해서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조금 눈을 붙이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눈을 못 붙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왜 봐? 그냥 30분만 자고 일어나 컨디션 좋아지면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거든요.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냥 주무세요. 피곤하면. 사실 쪽잠 자고 일어나면 생각보다 되게 개운하잖아요. 차라리 저는 계속 피곤한 채로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 대기하는 것보다 쪽잠이라도 자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면접 준비 다 했으니까 쪽잠 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조 1번부터 발표문 검토장으로 이동을 하면은 검토장 도착해서 10분간 발표문을 작성하고 역시나 시험감독관이 끝나기 종료 전 5분 3분 구두 안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표 과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발표 과제 들고 면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면접장은 파티션으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파티션 앞에서 1차로 서 있어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2차 면접 직전이 파티션 앞에서 기다리고 차임벨이 울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면접실로 들어가서 면접관 앞에 두 분이 계시겠죠? 2대1 면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파티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파티션. 요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서 연합뉴스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출처 남겼고요. 이렇게 파티션이고 면접관이 계시죠? 이건 이제 5급 면접 상황인데 9급은 면접관이 두 분입니다. 파티션에 계시면 책상 앞에 의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의자에 착석해서 면접을 30분 동안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내부 지금 평면도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5분 발표 과제 작성을 하는 장소, 또 안에 길게 파티션 나눠져 있고요. 5분 발표 작성 과제가 끝나면 여기 책상에 뭐 49조에서 52조에서 테이블 위에 짐을 올려두게 해놓고 그래서 1차 대기, 2차 대기는 여기 파티션 있으면 파티션 앞에 발자국 자리가 있거든요. 발자국이 2차 대기, 차임벨 울리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면접 보는 겁니다. 면접이 30분 끝나면 다시 또 나가기 퇴실 입구 직전에 인사혁신처 설문조사 그리고 여러분들 사전에 제출한 휴대폰 있죠. 그거 수거해서 면접이 종료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 두 분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국가직 9급 면접 절차가 이제 경험상황 면접 과제 작성하고 5분 발표 과제 작성하고 그리고 개별 면접이 진행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경험상황 면접 과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험상황 면접 과제 중에 경험 과제부터 설명할게요. 경험 과제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경험 과제는요. 5월 8일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에 사전 공개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직렬 공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통 주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면접 수업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험과제 이 주제를 바탕으로 먼저 교육이 진행이 될 건데 만약에 혹시 올해 필기 합격자 발표 당일날 주제가 바뀐다. 그럼 제가 바뀐 주제에 맞춰서 다시 교육을 해드리겠죠. 그러니까 그거 걱정 마시고 저희는 25년도까지 진행될 이 주제를 우리는 준비를 할 겁니다. 참고로 이 주제는 20년도부터 이 주제가 고정이었어요.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고정의 주제이기 때문에 올해도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전 없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이 주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고요. 상황 과제는 이거는 면접 여기 나왔어. 당일 현장에서 공개되는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당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면접 요일별로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입실 시간이 오전하고 오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전, 오후 주제는 공통 주제입니다. 알겠죠? 오전, 오후 주제는 공통 주제예요. 다만 요일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근데 여기 좀 특이사항이 있죠. 같은 요일이더라도 직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상황과제 설명할 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험과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실제 그 작성지하고 그리고 질문지하고 작성지를 그대로 좀 복원을 한 거고요. 경험과제는 사전에 공개되는 주제, 상황과제는 당일날 공개되는 주제라고 얘기했죠. 그 주제를 보고 경험과제는 여기 표 1번에 상황과제는 표 2번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가 12줄이에요. 최대한 12줄을 꽉 채워서 작성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경험과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단일 직렬하고 다소 부처로 나누죠. 그렇죠? 단일 직렬은 누구예요? 교육행정, 고용노동. 이렇게 뭐야? 내가 근무할 부처가 정해져 있는 그런 직렬을 단일 직렬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단일 부처에서 근무할 수험생들은 근무하고 싶은 부처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직은 고용노동부에서 일하고 직업상담지도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행정지도 교육청 소속이 되는 거죠. 부처가 이미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다수 부처에서 근무할 직렬들 누구죠? 뭐 예를 들면 기술직, 그리고 행정직들. 그 이런 직렬들은 일단 내가 어느 부처에서 근무할지를 정해야 돼요. 이제 수험생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일반 행정직인데 문체부를 정해요. 그럼 제가 최종 합격을 할 때 문체부에 발령이 나나요? 이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면접은 면접일 뿐 최종 합격과 관련성이 없다. 알겠죠? 내가 일반 행정인데 근무하고 싶은 부처를 문체부에 썼다고 해서 문체부에 발령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면접 합격 발표 뜨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내가 근무하고 싶은 부처 1, 2, 3순위를 정하고 자기소개서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 합격 발표 부처와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만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고 싶은지도 다 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제 시작이야 면접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험생들이 이제 필기 공부만 오래 했기 때문에 부처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수험생들 많아요. 되게 유명한 부처만 알죠. 그렇죠? 그리고 부처에 어떤 직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직무하고 부처 다 정해야 되고 관련된 관련성 있는 경험과 노력사항을 우리가 좀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작년까지는 이제 정보 수집의 어떤 노하우 방법 같은 거 좀 가이드를 많이 줬는데 수험생들이 이제 특히 또 올해는 좀 또 국가직 필기 시험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다소 있어서 면접 준비를 준비한 수험생들이 꽤 좀 필기 합격자 발표 뜨고 오는 수험생이 좀 많을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본인들도 불안한 거죠. 어떨지 모르니까. 좀 급하게 준비한 수험생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재에 그 직렬별로 수험생들이 많이 쓰는 내용을 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준비를 할 때도 좀 힘들지 않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함께 저희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관련된 경험을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데 관련된 경험을 위해서는 이제 경험 복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 복기, 나의 관련된 소재 찾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 과제를 작성할 때는 앞에 보이는 양식대로 작성을 할 거예요. 양식이 뭐냐? 보고서 양식이죠. 보고서 양식입니다. 보고서 양식대로 우리가 경험 과제를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자료는 이거는 서술형이고, 이거 서술형 작성이고, 요거는 개조식 보고서 양식이죠. 저희는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할 겁니다. 이제 그 직장 경력이 있는 분들은 요 양식 좀 익숙하실 거고, 직장 경력이 없는 분들은 되게 좀 부담이 될 텐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양식들 다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될 거고, 오늘 별도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그 복귀 자료 우수 사례라고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직렬별 대표 이런 사례들도 다 작성 사례들도 제가 기입을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경험 과제를 준비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경험 과제 후속 질문 되게 중요하죠. 경험 과제 후속 질문이 이제 여기 제가 보시면은 SA B급 패턴. 여러분 이제 필기 시험 볼 때 교수님들이 이게 SA B급 이거 많이 얘기하시죠, 그렇죠? S급, A급, B급 면접 질문에도 S급, B급, SA B급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경험 후속 질문 중에서 가장 빈출도가 높은 S급, 그리고 빈출도가 가장 낮은 B급, S부터 B급까지 교재에 다 수록을 해놨어요. 수록해놓고 또 SA B급별로 답변 패턴, 답변 방향, 답변 사례 다 교재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후속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우선순위로 나눠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에 대한 좀 상세 안내는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다뤄볼 예정이에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상황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제는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면접 요일별로 다르게 진행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상황 판단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직렬과 관련된 상황 주제가 나오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당신은 A부터 우수 기관의 포상을 담당하는 주무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존에는 벌과금 미납자 검거 건수를 기준으로 우수 기관을 선정해 왔으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벌과금 미납자 검거 건수 딱 이 워딩만 보면 이거 검찰직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담당자는 누구라고요? 우수 기관을 포상을 주는 담당자를 A부처를.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청이 아닙니다. 이거는 행안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행안부는 전부처의 포상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행안부고 좁게 보면 법무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직 단독 제시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제시문을 받은 직렬이 누구다? 검찰직, 보호직, 철도경찰, 마약수사. 이거 마약수사 관련된 질문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다 직렬과 무관한 제시문이 나온다. 만약에 직렬 관련성이 있는 상황 과제가 나오려면 만약에 제가 마약 수사직이다. 그럼 직렬 관련된 게 나오려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본인이 마약 수사 담당 주무관인데 마약을 투약을 했던 의심되는 어떤 피의자를 조사를 중인데 이 피의자 형량을 조금 생각보다 감형이 되었다. 알고 보니 내 직장 동료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거는 마약 수사 관련된 내용이겠죠.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근데 직렬과 직접적인 제시문이 안 나온다고요. 맞죠? 그러면 직렬별로 이거는 내 직렬에 관련성이 있는 제시문이 좀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이것만 풀어야 돼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제시문을 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직렬 맞춤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25년도에 첫 면접 타자가 세무직이었어요. 25년도에 5월 28일 날 세무직 단독으로 면접 봤어요. 왜냐하면 채용 인원이 가장 많으니까. 다른 직렬 없죠? 그래서 세무직 단독 주제가 나와요. 맞죠? 5월 29일 우정직, 경행직, 고용노동 직업 상담 아예 그냥 직렬과 관련 없는 제시문이 나왔고요. 5월 30일에 일반행정, 교육행정이 같은 질문이 나왔고 선거행정이 선거행정 단독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선거행정이 단독으로 나온 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교정직은 업무가 원래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매년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4년 볼게요. 역시나 첫 타자 누구예요? 세무직. 그럼 올해도 첫 타자가 세무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요일이 첫 타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도 세무직은 채용 직렬이 늘었기 때문에 세무직 단독 재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단독 재심이 나왔고요. 5월 30날 24년도에 교정직 채용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단독 재심이 나왔고 5월 31일 날에는 우정, 교행, 경행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이렇게 우정직과 교육행정직이 우정직 재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직도 우정직 재심문으로 읽고 풀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는 교육행정직에 지원을 했는데 재심문을 읽어보니까 우정직 재심문이 나와요. 그 말은 내 직렬과 다른 내용이지만 교육행정직이 읽어도 풀 수 있는 재심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주어진 역할만 우정직의 역할일 뿐 내 직렬과 다른 재심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예 손도 못 댈 정도로 전문 용어가 나온다라든지 그런 재심문이 나오지 않고 상황 판단 말 그대로 이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만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직렬과 다르더라도 충분히 해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재심문이 출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26년에 상황과제 주제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세무직은 25, 24, 22년도 23년도에도 세무직 단독이 안 나왔거든요. 어쨌든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출제가 됐는데 26년도에 작년 대비 채용률이 198명 늘었어요. 세무직이 올해. 그래서 당연히 단독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죠. 세무직은. 우정직은 24년하고 22년도에만 우정직 관련된 기출이 나왔는데 작년 대비 채용률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우정직 재심이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교정직은 사실은 작년 대비 채용률이 감소했으나 좀 특수한 직렬이라서 여전히 교정직은 계속적으로 25, 24, 20년 3년 내내 계속 교정직 특수 재심이 나왔기 때문에 채용률 자체는 감소했으나 직렬 특이성을 고려해서 여전히 교정직 단독 재심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세 자릿수로 채용이 증가한 직렬이 고용노동, 관세직입니다. 고용노동 직렬이 많이 작년 대비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 단독으로 면접을 볼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단독으로 면접을 같이 안 보더라도 아마 재심문 자체가 고용노동에 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어렵지 않아요. 막 근로감독관 이런 내용은 안 나올 것 같고 뭐 청년 취업 혹은 요즘에 이제 노사 관계 아니면은 사고 그쵸? 현장 사고 이런 것들이 안전 사고 이런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혹은 외국인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외국인 고용이라고 한다면 고용노동 파트의 내용인 건 맞지만 뭐 일행직, 뭐 교행직, 뭐 세무직 여러 직렬이 풀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런 다수의 어떤 사회적 현안을 조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고용노동직 관련 재심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면은 이제 저희 상황 과제도 과제 유형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교재를 보면 알 거예요. 뭐 직렬별 이제 유형 출제율 이런 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직렬 구분 없이 모든 재심은 기출은 다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 되긴 하지만 또 우리가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직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형을 먼저 우선순위로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은 이제 직렬별로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교재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과제 이제 맛보기인데요. 이런 재심이 나와요. 이런 재심은 이런 상황 판단에 대한 거. 여기 보시면 이 재심문도 세무직도 풀 수 있고 관행직 관세직도 풀 수 있고 검찰직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고로 이런 재심의 느낌이 약간 일반행정직 느낌이 좀 나요. 자, 귀하는 아동복지 업무 주무관인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모가 부재 중일 때 화재로 사망하는 아동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이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 수혜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기준 완화를 더 많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하지만 집행부처는 부정수급의 위험성과 인력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준 완화에 반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자가 이런 담당자라면 기준 완화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이런 기준에 대한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상으로는 내 직렬과 관련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 기준의 완화 강화는 모든 직렬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도의 기준을 완화시킬 건지 진입장벽을 낮출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강화해서 진입장벽을 높일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보부처에 들어가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구급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제도의 기준에 대한 질문은 여러 직렬이 다 수행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풀 수 있는, 어떤 직렬이든 풀 수 있는 재심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심을 보고 우리가 답변을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역시나 상황과제 후속 질문도 경험과제 후속 질문과 동일하게 S급, A급, B급 패턴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급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진행할 거고, S급에 대한 답변 매뉴얼 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제가 예시의 질문을 조금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지원자가 뭐 해결책을 4개를 제시했는데 이런 질문 말고 뭐 작성한 내용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기출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3년도에 좀 많이 나왔는데 24년도까지 조금 나왔다가 25년도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는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원자가 뭐 해결 방안을 3가지를 작성했다. 그 해결 방안을 3가지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뭐 이런 질문, 이런 것들도 기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지원자가 해결 방안을 3가지를 작성했는데 지원자가 작성한 해결 방안 중 이 1개는, 특정 하나의 해결 방안은 예산이 많이 든다.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질문도 해요. 이제 수험생분들이 아니 9급의 업무의 영역은 예산 관리 영역이 없는데 이게 나오나요?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인데 9급도 예산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S급은 솔직히 아니고 B급, B급으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준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B급 질문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급, A급, B급으로 나눠서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발표 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과제가 조금 중요도가 올라갔어요. 사실 제가 이제 국가직 9급 면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고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이 5분 발표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주제가 변형돼서 나왔어요,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 일단은 검토 시간은 10분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이 공직가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 글을 읽고 공직자가 갖춰야 할 공직 가치를 제시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문제 조건이 공직 가치를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하면 돼요? 공직 가치를 암기해서, 공직 가치의 개념을 암기해서 제시문에서 어떤 공직 가치에 해당되는지 추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론형이에요. 이거 국어예요. 국어. 알겠죠? 추론 맞추기. 알겠죠? 국어예요. 국어인데 사실 이제 요 공직가치 제시문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2018년, 19년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엄청 오래됐어요. 올드했죠.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도 알아요. 공직가치라는 질문이 나올 거고, 그럼 나는 공직가치에 관련된 개념, 사례, 경험 다 준비해야지. 막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물어볼 게 없는 거야. 이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23년도에 검찰직 뭐 이렇게 수험생이 개념, 사례, 경험 3세트로 완벽하게 준비했어. 면접관이 현장에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24년도 그러면은 면접관도 알지 않을까요? 다 그날 이제 면접 끝나고 면접관님들한테 수험생들이 어땠는지 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다음 인사혁신처에서 변형해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을 느꼈나 봐요. 이젠 5분 발표에서 질문할 게 없다. 그래서 24년도에 뭐가 등장해? 갑자기 요 제시문의 질문이 등장해. 제시문에 대한 질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제시문은 요일별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 어떤 제시문이 나올지 몰라. 제시문의 질문이 등장한 게 한 10%가 됐어요. 10%. 네, 10%. 근데 25년도가 되니까 제시문 비중이 확 늘어나. 거의 막 50%에서 60% 늘어나. 그리고 갑자기 추가 주제가 나타나. 추가 주제가 뭐냐면 2번에 대한 거예요. 이거 좀 제가 뒤로 넘겨볼게요. 이거. 그동안 나왔던 질문이 1번이거든요. 2번 질문이 등장했어요. 언제 등장했냐면은 일행, 교행, 선행, 기술지 5월 30
그리고 5월 31일 날 작년에 이제 6일 동안 면접이 진행된 6일 중에서 2일 동안 이 주제가 나온 거예요. 바뀌어서. 그럼 이게 뭐야? 33%가 되죠? 그러면은 26년도에도 33%는 거의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50%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제시문에서 부족한 공직 가치를 도출하고, 여기까지 솔직히 어렵지 않아. 이게 또 공직 가치인데 제시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때 수험생들이 처음에 되게 당황을 많이 해서 해결 방안은 작성문에 안 썼어. 면접관도 예상을 했겠죠. 그럼 당연히 후속질 뭐가 나와? 얘만 주구장창 패는 거예요. 상황과제랑 좀 비슷해졌다. 그러니까 상황과제 비중이 중요해졌고, 상황과제에 대한 후속질문 대처를 잘하면 사실은 주제가 변경이 됐지만 우린 상황과제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5분 발표 과제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거를 예측은 못했지만 그래도 대처는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약간 상황이랑 짬뽕돼서 주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게 작년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5분 발표 과제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면접에서 준비를 할 때는 1번하고 2번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직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필기 시험에서 공직 가치를 저희가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9가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다음 이제 개강하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직 가치 총 9가지가 있고, 이 9가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앞으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5분 발표 과제고요. 요 제시문이에요. 제시문에 대한 내용이고,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공직 가치가 적절할지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알겠죠? 앞에서 공직 가치가 9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9가지 중에서 제시문에 해당되는 공직 가치 최소 2개. 2개. 근데 3개는 준비해야 돼요. 옵션. 왜냐하면 2개를 준비하는 건 내가 발표문에서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언제 해야 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후속 질문, 그쵸? 후속 질문이요. 2개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해봐. 항상 그 옵션으로 따라오는 S급 질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연습할 때 공직 가치를 3가지를 추론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분 발표 과제 추론하고, 실제적으로 수험생이 작성한 발표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발표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표문 내용을 준비하고, 발표문을 바탕으로 5분 이내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죠? 5분 이내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5분 발표 과제의 후속 질문.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변화는 5분 발표예요. 사실 가장 큰 변화는 5분 발표고요. 5분 발표가 그동안 나왔던 공직 가치에 대한 후속 질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시문의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시문 훈련도 해야 되고, 상황대체형 질문에 대한 비중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황대체형 제시문 비중 훈련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5분 발표이고, 5분 발표 후속 질문. 조금 난이도가,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황과제 수업을 들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체감도가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40분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네, 1시간이 됐고요. 뭐 제가 이렇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요. 이제 3시 10분부터 2회차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면접은 보통만 받으면 돼. 그럼 보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보통의 진실에 대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3시 1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